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간략하게 다뤘던 내용인데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내년의 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늘긴 늘었고요. 이렇게 늘어난 것들, 증가율 자체도 4년 만에 가장 큰 폭이에요. 정부가 긴축 기조에서 벗어나서 공격적으로 재정을 풀겠다는 건데 이 내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내년도 예산안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일단 전반적인 평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점은 얼마 주시겠습니까? 일단 점수 학점으로 주자면 일단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유보입니까? A 제로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B 제로요? A 제로. A 제로. 예. A 제로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일단 특징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올해 본 예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 8.1% 정도 늘었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대규모 증가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취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이 0.9%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 그래서 사실 이 퍼센트지로만 이야기하면 국민 청취자분들이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우리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기본적인 체력 내에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이 2.0%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 경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확장적 재정 지출은 맞는 방향이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 때 총지출 증가폭이 2%대로 굉장히 많이 낮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좀 지출을 좀 해야 되는데 그 지출폭이 좀 적다 보니까 이번 지출 확대는 좀 정부 예산의 어떤 정상화 측면에서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대한 점수 A0를 주셨습니다. 합격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요. 인공지능이나 R&D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좋아요. 좋은데 소위 말하는 이재명 표 복지 예산 예를 들어서 지역화폐라든지 아동숙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무 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늘었던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랑 중앙정부가 이렇게 매칭 펀드식으로 이렇게 발행을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금 이제 예산안에 들어간 거는 24조 원 규모의 이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투입하는 재원은 한 1조 한 1,5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쟁점이 바로 뭔가 하면 이 지역 화폐의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지금 하나의 큰 쟁점 중에 하나인데 사실 아쉽게도 이와 관련해서 좀 분석한 연구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그 연구 내용 중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랑 그다음에 또 이제 부정적인 결과가 지금 서로 상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지역 화폐가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사실 맞고 이거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뭔가 하면 이 재정을 지역 화폐 말고 다른 재정 지출 수단으로 썼을 때 그러면 이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더 비교 우위가 있는지 이게 지금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관한 심층 연구가 굉장히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 지역 화폐가 국가 전체의 어떤 부가가치 창출엔 조금 제한적이고 다만 지금 현재와 같이 여러 가지 경제 여건상 소비가 극심하게 위축되었을 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스테로이드처럼 좀 약간 이게 부스트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처방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향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줄곧 내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 화폐와 관련해서는 조금 추가적인 정부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역화폐 관련해서 저도 논문 이런 거 찾아오면은 너무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혼란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대규모 경제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소득주도 상장 같은 실패한 실험에 그치지 않도록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우리가 세수 기반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대규모 재정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돈을 빌려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채는 얼마나 발행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적자 국채 같은 경우에는 한 110조 원을 지금 찍어내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7월 말에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증세 규모가 크게 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또 사실 이제 세수가 그렇게 많이 이제 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 내년에 재정 지출, 나라 돈을 쓰는 씀씀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재원 충당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뭔가 하면 돈을 빌리든가 예. 아니면 다른 재정 지출 부분을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정부가 어떻게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돈을 돌리는 방법인 건데 사실 구조조정 지출은 쉽지 않은 부분인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렇게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재원을 충당하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빌리는 거, 두 번째로는 구조 계획을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돈을 이렇게 빌리게 되면은 내년에 국가 채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GDP 대비 국가 채무가 50%를 돌파한다.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우리 단기적으로 조금 봤을 때 단기랑 이제 우리가 중장기로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당장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예산안 발표 이후에 뭐 채권 시장에서 관련 신호, 뭐 CDS라든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런 것들은 일단 안정적인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긴 합니다.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이 속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방향성 추세가 중요한 건데. 지금 일단 정부가 발표한 국가 채무 전망으로 봤을 때는 임기 말에 해당하는 한 29년도에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한 58% 정도 지금 도달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국가 채무만 사실 볼 것은 아니고 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가계 부채 비율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렇죠. 가계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OECD 국가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국가 채무로 다시 이야기를 조금 들어오면 이렇게 계속 급격하게 속도가 늘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조달하는 수단은 두 가지다. 네. 그다음에 세금을 증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리는 건데 이 돈을 빌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증세 쪽으로 우리가 논의를 다시 돌려서 조금 보충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긴 필요한 시점이긴 한데 이게 또 표랑 연결돼 있어서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국채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경제 회복의 어떤 그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될 때 고금리 상황이 이걸 발목을 잡을 가능성, 이런 것들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것들이 채권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조금 이제 염두에 둘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일단 당장은 크게 우려할 그건 아니나 사실 이제 국채 같은 경우 우량 채권입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이 이제 많이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일반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외국인이 우리 한국채 보유율이 한 24%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국채 많이 사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거꾸로 뭔가 하면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보유 수준이라든지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거거든요. 휘둘릴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냥 외국인이 우리 국채를 어떻게 발행이 된 거를 소화해 주는 것을 반기할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국채가 이제 발행이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세는 다음 기회에 김 교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구조조정 하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도 나오고요. 특히 교부금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아서 아쉽다라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는 이번 이런 구조조정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실제로 구조조정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지출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게 이제 일단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출 구조조정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대 정부에서 항상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왜냐하면 이제 증세는 뭐 다음에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만 떨어져요.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싫고 다 싫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증세라는 이야기를 뒷순위로 우리가 돌릴 수밖에 없는 거고, 하지만 돈은 써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꺼내드는 카드가 바로 뭔가 하면 지출 구조 조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출 구조 조정을 정말 정부들이 다 잘했다면 현재 할 것도 없겠죠. 그만큼 지출 구조 조정은 쉽지는 않다. 다만 지금 이번에 예산안에서 발표하면서 지출 구조 조정을 들고 왔던 것들 중에 보면 조금 그래도 눈여겨볼 것들이 있는 게 바로 이제 ODA 관련해서 해외 원조와 관련해서 예. 약간 전 정부에서 약간 적정하지 않게 급증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좀 현미경을 들여다봐서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재정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했었었는데 그 수준과 조금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주 뭐 말이 안 되게 그렇게 뜬구름 잡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본적인 태생적인 한계와 그리고 현재 어쨌든 간에 들여다보려고 하는 세부적인 안을 좀 봤을 때는 일단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세부적인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하다가 세금 이야기가 또 나오긴 할 것 같아요. 자, 국민 체감도가 높은 신사업 이런 것들이 강조가 돼 있던데 이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조금 나와 있긴 한데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일단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대중교통 정액 패스 신설 요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버스라든지 이런 지하철 같은 것들을 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부담을 하면 최대 20만 원까지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예. 사실 우리가 조금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가 K패스라는 걸 좀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있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고 또 지금 이야기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는 사실 이 사용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라고 해가지고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제 국민들이 여행을 할 때 2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여행 경비의 50%를 이렇게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하나 이제 국민 체감도 높은 신사업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중교통 이게 귀에 확 와닿긴 하네요. 제가 K패스를 열심히 쓰고 있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도 어렵다, 조선도 잘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사업들 계속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AI 쪽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AI와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들 담겨 있습니까? 좀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올해보다 한 3배 이상 많은 한 10조 원 이상을 투입을 해서 이제 우리 제조업 중심의 이른바 이제 피지컬 AI를 집중 육성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뭡니까? 피지컬 AI라는 게 우리가 이제 AI라는 건 뭐 국민들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어떤 그런 판단인 건데 그 경계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 현실 세계에서 움직이고 작동하는 그런 기능을 갖춘 기술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스마트 로봇이 작업 환경 변화에 스스로 이제 사람처럼 대응을 해서 조립이나 이제 검사 수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정부가 많은 좀 재원을 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성과를 빨리 내줘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살펴보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수 기반이 많이 안 좋아진 상태 이런 것들인데 얼마나 더 거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세수가 우리가 이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23년, 24년 동안 한 87조 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법이라는 게 작년에 만들어진 세법 규정이 금년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가 한 10조 원 정도 세수 결손 이렇게 예상을 해서 우리가 지난 2차 추경 때 감액세액 경정을 선제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야기를 조금 보자면 지금 세수 진도율이 7월 달 이게 가장 이제 최근 정부 발표인데요. 우리 누계 기준으로 한 62.5%.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작년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작년에 한 62%가 됐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안심할 건 아니고 최근 5개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낮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 세수가
생각보다 많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세수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세수에서 큰 부분을 차지해 주는 게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잖아요. 이 네. 법인세 인상을 두고는 여야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그거 조금 올린다고 타격 없다. 야당에서는 세계적으로 낮추는 추세인데 왜 우린 역행을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참 이게 많은 이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긴 한데 예. 이게 주요국과 일단 좀 비교를 하면 물론 뭐 반드시 밖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또 그렇더라도 그래도 밖에서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나라 밖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법인세를 거두고 있느냐 이것도 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요국과 비교를 했을 때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은 높지 않다. 한 중간 정도 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서도 과세 표준 구간별로 각각 1%포인트 이렇게 인상하는 것. 물론 이제 야당 쪽에서는 많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잠깐 이제 뭐 하나 수치만 말씀을 드리면 뭐 명목 세율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마지막에 이제 최고 우리 세율이 여러 가지 누진 세율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국세랑 지방세를 합치면 23년 기준으로 26.4%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이 많습니다. 호주라든지 호주는 30%나 되고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 물론 낮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경우에 프랑스, 미국. 근데 이제 우리나라보다 퍼센티지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세 부담은 현재로서 많이 높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세제 개편을 통해서 1%포인트 정도 인상하는 것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 다만 이제 또 한쪽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건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여건이 안 좋으니까 또 관세 영향도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법인세를 좀 올리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냐라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사실 법인세에서 안 올리면 딴 데서 올려야 됩니다. 결국은 국가가 필요한 거는 전체 돈인 거지 그걸 어디서 어느 주머니에서 그렇죠. 지금 네네네. 조달할 거냐의 문제니까 정말 그걸 비판하고 싶다면 그러면 소득세를 올리자. 예를 들어서 싫으시겠지만 청취자분들도 뭐 종부세를 올리자. 뭐 보유세를 올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의미 있는 논의가 시작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세금 올린다는 말씀해 주시니까 순간 화가 잔뜩 올라올 뻔했는데 일단 듣는 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판단인 것 같고요. 올해 법인세 납부 1위가 한국은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기업들 실적이 나빠서 이런 건가요? 지금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기업 실적이 물론 이제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체감 경기라든지 그런 것들은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전년 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했을 때는 법인세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실적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법인세 같은 경우는 한 14조 정도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이 개선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내년 또 지금 정부가 세수 예측을 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기업들의 어떤 영업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증가율을 더 띄워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만 일단 전년 대비 기준으로 본다면 꾸준히 그래도 견조하게 상승되고 있다라는 것은 팩트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거 하나 짧게만 한번 짚어볼까요? 양도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이게 아직도 결론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까지 질질 끌 문제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정부에서는 세제 개편을 발표를 하면서 일단 기본적인 스탠스는 잡았는데 워낙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약간 갈팡질팡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바로 뭔가면 지금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이제 의원들이라든지 뭐 일개 의원들을 말하기는 좀 그렇게 왜냐하면 숫자가 좀 됩니다. 그런 의원들이 주식 양도세 기준을 다시 강화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라는 또 강하게 반발을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본적으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조금 지킬 필요가 있는 거고 지금도 현재 약간 대주주라는 이런 명칭은 적정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좀 과세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대주주 기준을 다시 우리가 조금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원칙대로 하면은 금투세 도입하고 양도세, 거래세 이런 거 폐지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지금 대주주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뭔가 하면 보유 어떤 종목당 기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양도 차익에 대해서 사실 세금을 매겨야 되지 예. 그런 사람을 좁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적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했던 것들 여러 가지 물론 금투세가 여러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만 여러 중요한 취지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투세가 도입이 됐으면 지금 대주주 논란은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게 되는 거죠. 원칙대로 게다가 했어야 됐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양도 차익에 대해서 100%다 가세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5천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안 물리고 5천만 원 초과하는 차익에 대해서부터 이제 세금을 매긴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충격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칙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원칙대로 안 가고 표를 보고 가는 거는 자칫 포퓰리즘으로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좀 현명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